1227년 8월 초원을 정복한 위대한 전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칭기즈칸. 그는 죽어가면서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살한 다발을 집어든 그는 막내 톨루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꺾어 보아라. 톨루이는 힘껏 화살 다발을 누르며 애썼지만 꺾을 수 없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조용히 화살 한 개를 빼내 손가락으로 가볍게 부러뜨렸습니다. 보거라, 하나씩 떨어지면 너희는 쉽게 부러질 것이다. 하지만 함께 뭉치면 누구도 너희를 꺾을 수 없다. 그러나 위대한 정복자의 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제국은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였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던 제국이 단 13일 만에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야기. 지금부터 그 비극의 서막이 열립니다. 칭기즈칸에게는 4명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장남 주치, 차남 차가타이, 삼남 우구데이, 그리고 막내 톨루이. 칭기즈칸은 살아생전 후계 구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국의 데칸 자리는 우구데이에게, 서쪽 초원의 땅은 주치에게, 중앙아시아는 차가타이에게, 그리고 몽골의 본토는 막내 톨루이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분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 속에는 이미 파국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치의 출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첫째 부인 보르테가 메르케트종에게 납치당했을 때 그녀는 9달 만에 구출되었고 곧이어 주치를 낳았습니다. 과연 주치는 칭기즈칸의 진짜 아들인가? 이 의혹은 평생 주치를 따라다녔고 차가타이는 형을 대놓고 모욕했습니다. 메르키트의 잡종이 어떻게 제국을 이끌 수 있느냐? 형제들의 관계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1227년 칭기즈칸이 세상을 떠나자 제국은 쿠릴타이, 곧 대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치는 이미 6개월 전에 의문의 주군의 죽음을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냥 중 사고사였지만 많은 이들은 독사를 의심했습니다. 주치의 아들들, 특히 차남 바투는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229년 쿠릴타이가 소집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유언대로라면 우구데이가 데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공백은 야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막내 톨루이는 2년간 섭정을 하며 제국의 실권을 쥐었고 그의 부인 소르칵타니는 영리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권력의 기반을 다지며 언젠가 자신의 아들들이 제국을 이끌 날을 꿈꿨습니다. 우구데이는 결국 데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온화하고 관대한 성품의 그는 형제들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칭기즈칸의 정복 사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서쪽으로는 유럽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1241년 몽골군은 폴란드와 헝가리를 유린하며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12월 우구데이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과음이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의문이 남습니다. 데칸의 죽음과 함께 제국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우구데이의 부인 퇴레게네가 섭정을 맡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들 구육을 데칸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권력 투쟁 끝에 1246년 구육이 데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능했습니다. 술과 향락에 빠진 구육은 단 2년 만에 의문의 줌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톨루이 가문이 움직일 때였습니다. 소르칵타니는 2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각 왕가의 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바투와의 연대가 중요했습니다. 바투는 킵차크 초원을 지배하는 강력한 군벌이었고
그의 지지 없이는 어떤 후보도 대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소르카크타니는 바투에게 접근했습니다. 우구데이 가문은 당신 아버지 주치를 모욕했습니다.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1251년 쿠릴타이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르카크타니의 장남 몽케가 바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데칸에 올랐습니다. 우구데이와 차가타이 가문의 왕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칭기즈칸의 유언을 배신하는 행위다. 그들은 쿠릴타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몽케의 대응은 냉혹했습니다. 반대파 왕족 70여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들이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몽케는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재정비하고 남송 정벌을 준비했습니다. 동생 훌라구를 중동으로 보내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고 막내 쿠빌라이는 중국 남부를 공략했습니다. 제국은 다시 한번 팽창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259년 사천성 조어산 전투에서 몽케가 전사합니다. 돌에 맞았다는 설, 이질로 죽었다는 설, 그리고 독살설까지 그의 죽음도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이제 형제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쿠빌라이와 아릭푸케 둘 다 몽케의 동생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에서, 아릭푸케는 몽골 본토에서 각각 스스로 데칸이라 선포했습니다.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데칸이 동시에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4년간의 내전 끝에 쿠빌라이가 승리했지만 제국의 통합은 이미 깨진 뒤였습니다. 1260년대 제국은 사실상 분열되었습니다. 바투의 후계자들이 다스리는 찹차크 한국, 훌라구가 세운 일한국, 차가타이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차가타이 한국, 그리고 쿠빌라이의 원나라 4개의 독립된 국가로 쪼개진 것입니다. 1262년 킵차크 한국의 베르케와 한국의 훌라구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인이 몽골인을 죽이는 전쟁, 칭기즈칸이 그토록 경고했던 비극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후계 구도의 불명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유목문화의 근본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전통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나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은 분할되는 순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칭기즈칸은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의 후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제국의 광대함 자체였습니다. 동쪽 끝 고려에서 서쪽 끝 헝가리까지 말을 타고 가도 1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각 지역의 왕자들은 점차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했고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킵차크 한국은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일한국은 페르시아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초원의 몽골인이 아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꿈꾼 영원한 제국은 한 세대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1294년 쿠빌라이가 죽자 각 한국 사이에 명목상 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분열된 각 한국들은 독자적으로 수백 년을 이어갔습니다. 킵차크 한국은 15세기까지, 차가타이 한국의 후예는 19세기까지 존속했습니다. 단 13일,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구데이가 죽은 후 첫 번째 쿠릴타이에서 주요 왕족들이 모인 기간,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칼을 겨누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70년간 세계를 정복한 제국이 13일 만에 균열을 드러낸 것,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화살한 다발은 함께 있을 때만 강합니다. 하나씩 흩어지면 누구나 쉽게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위대한 유산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칭기즈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은 나눴지만 마음은 나누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로 찾아뵙겠습니다.